사회를 맡게 된 경상국립대 장원철입니다. 일부에서 귀중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듣는 바람에 시간을 좀 많이 쓰고 말았습니다. 원래 발표를 보시면 3시부터 1시간 20분 정도 첫 발표로 고려대학교 신경호 명예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전통문화의 가치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도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김원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이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성호 사설에 대한 연구를 한 10여 년째 해서 올해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김수습 전집을 새로 번역을 해서 6책을 오늘 마지막 교정을 봤습니다. 12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경험을 섞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상해에 당시 학회에 초빙돼서 갔다 왔어요. 작년 겨울에 이맘때는 신천대학에 초빙돼서 갔다 왔는데 우리는 학회가 중간 학회에도 한 50여 명 회원이 모일까 말까 한데 상해 원래 당시 학회는 당시 연구자만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수적으로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느낌과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주제인 그런 AI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성호사설을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호사설은 중요한 고고식 필기, 말하자면 시학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연구단체에서 표점과 번역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하기 상당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호 이 자신이 책의 서명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자들도 보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본인의 이야기고 어떤 것은 원래로 인용됩니다 하는 것을 갖다 구별하지 않고 표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AI로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김원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거짓말 정보가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정보화 산업이 빨리 진행된 대신에 오히려 검증이 상당히 좀 더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호의 경우 탁월한 생각들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은 논문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중에는 유학의 복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성호사설을 언급을 했어요. 성호사설에 보게 되면은 오방색 얘기가 나옵니다. 오방색이 나오는데 모든 색깔의 간색이 문제가 있어요. 간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호가 대담하게도 황색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얘기라든가 주례에서부터 보게 되면 모든 색깔은 간색이 되든 황색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오방의 한가운데 있는 황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지만 이 간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성호가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나온 책을 보면서 어떤 해석도 없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에다 논문을 2편을 발표하면서 그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호가 자기의 학설을 자서를 보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서. 문서 자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적으로. 근데 자서를 봤는데 성호가 본 자서는 회문부라든가 강의자전이 아니고 바로 정자통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의 사전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자전의 모태가 된 책인데 거기에 많은 경험적인 사실과 문헌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호가 그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간색에 대한 얘기도 자서에서 언급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다른 책인가 보다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합격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성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서에 보게 되면 모든 간색에 누르황자가 들어있지 않고도 흑과 백이 합친다든가 흑과 청이 합친다든가 이러한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벌써 명나라에서는 이 글자의 쓰임에서 간색이라는 것이 반드시 황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격파해 둔 것이죠. 이거를 성호가 알았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황색으로 관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성호가 굉장히 경험적인 그러한 얘기를 했구나. 그럴 때 문헌정보를 비판하는 그 날카로운 경험 사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걸 썼습니다만 성호의 그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쇠똥부리입니다. 쇠똥부리가 두 마리가 이 똥을 굴려가는데 얼뜻 보기에는 친구가 서로 똥을 굴려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성호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경험해 본 바에는 적이 남이 굴려가는 쇠똥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두 마리가 협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경험으로 이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성호 사설에다가 시까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쟁이나 이럴 때 협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을 음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권력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쇠똥부리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어렸을 때 본 파브르의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파브르의 곤충이가 바로 쇠똥부리 얘기거든요. 파브르가 1840년에 쓴 얘기가 뭐냐면 쇠똥부리가 굴려가는 이 똥, 이것은 양똥인데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암놈과 순놈이 굴려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적인 관계에 있는 두 놈이 굴려갈 뿐이다라는 걸 쓴 게 파브르의 곤충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치 저 파브르도 아니고 말이죠. 파브르의 곤충에 있듯이 아무리 우리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면 협력해야 된다. 쇠똥부리 얘기 듣는데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호도 바로 그 오해를 1740년, 무려 파브르보다 100년 전에 그 사실을 경험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다만 파브르는 그것을 30년 동안 더 조사를 해서 이 똥을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가, 그 똥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새끼가 깨어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브르 곤충이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성호는 30년 동안 그런 관찰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왜 성호가 그 쇠똥부리 얘기를 썼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라든가 이 고전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 중에 화생이 있습니다. 화생. 서로 동종이 아닌 이러한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기합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대합이 된다는 얘기, 유명한 태제가 있습니다. 성호는 그걸 부정했어요. 경험 사실로 볼 때 고전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관찰해서 쇠똥부리에서 쓴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오늘 아까 우리 이 전 회장님 말씀이 있었으면 수학을 하시고 오겠습니다만 제가 요새 수학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성호 이익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을 수학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장 천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경에 나오는 19년에 7번 응답을 두는 거,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천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호밖에는 수식으로 그걸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더 성호는 제자들이고 우리에게 더 이 과학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서유가 19년에 7번 연사를 준다는 얘기를 임원경제지에 했는데 수식이 없이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수식이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본 바는 성호 사설밖에 없어요. 이를 포함해가지고 성호는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에서 나오듯이 유학자라고 하면 산술, 수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수학에 따라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전통 학문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은 이제는 경사자집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모스크바에도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전통 학문과 과학을 합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자학이죠. 자학이라고 하는 경사자집의 자의 부분이 한국의 학문에 지금 굉장히 약하다. 이것을 어떻게 AI 학문하고 연결시키고 그 당시의 경험으로서 입증이 가능했던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수학서를 우리나라 사람이 쓰지 못하고 동경대 교수가 썼어요. 그게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 회장님들의 이런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전통연구원에서는 자학, 특히 이 자학을 체계화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호라든가 박사라는 이런 분들이 뛰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논리를 빌려서 모든 중심은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에서 환중이라고, 우리가 반지를 보게 되면 반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념이라든가 서로 다른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지금 필요한 때가 됐다. 저는 세계에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학문의 연구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도 서양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해나갈 것을 저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주마간화, 꽃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호 선생님 발표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서두르면서 정화만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그 이정의 지향과 이학입니다. 본회에서 이정전설을 아마 7년에 걸쳐서 번역서 완간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셨던 책임자로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 근데 애석하게도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신경호 선생님 못지않게 주마간화의 그런 식으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이정전서 번역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독려해 주신 영국 이재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번역을 한 강도현 선생, 그리고 가독성 있게 윤문을 해주신 남현희 선생, 김효동 선생, 이승준 선생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년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제 책이 전체 8책으로 나오는데 7책이 간행됐고 한 책이 남았습니다. 한 10년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니까 제가 정년퇴직한 지도 한 6년째 되고 그러니까 한두 분 이 자리에 모시고서 1시간쯤을 하겠지 그래서 한 50페이지를 썼는데 15분 발표하고 담당 직원이 연락을 해서 뭐 이런 학술대회가 다 있느냐, 가기 싫다, 10분 하라 그러니까 참 황망합니다.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단편적인 글을 안 쓰고 좀 더 넓은 시야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 일관된 논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옮기죠?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선생이 15세, 16세경에 주령계 선생한테 가서 배웠는데 그때 주령계가 공자, 안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안 낙처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령계가 같이 얘기한 게 성리대전 통서에 나옵니다마는 성가학이라, 성인의 경지는 누구든지 배워서 이룰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볼 문제가 아니고 마치 선불교에서 종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논리하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공부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대부 시대를 여는 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령계가 먼저 얘기한 것을 이정 선생이 굉장히 크게 확산시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인의 경지를 하학을 통해서 상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천 선생은 특히 이 태학이 입학해가지고 안자소호 화합론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야 되겠다, 성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서 구도적 지향을 하신 것 같고, 대체로 명도 선생이나 이천 선생의 학문이 천덕을 구해서 왕도를 실현하자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목표인데, 천덕은 내성을 하는 거고 왕도는 외왕인데, 우리가 대체로 왕도를 얘기하면 왕도 정치를 생각하는데,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선현들이 말씀하시는 왕도는 내 덕을 주변에 확산시켜서 상대방이 감화되면은 그게 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도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왕도 정치만 생각하고 남을 다스리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주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왕도가 아니겠느냐. 사대부 시대에 이정 선생이 두 분 다 저술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특히 명도 선생은 대학지 않고 개정밖에 없고, 제 화면에는 안 나오네요, 저게. 명도 선생은 이제 시를 지으셨는데 주로 젊어서 지으신 건데 63수 지으셨고, 이천 선생은 시를 딱 3수 지으셨는데 20세 이전에 지으신 겁니다. 근데 저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분이 이정집에 나오는데 시를 완물상지라고 여겨서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완물상지는 상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 두 분이 특별히 구도적 지향을 해가지고 서예, 서찰, 기역, 암송, 박학, 제술, 차기 모든 것을 완물상지로 여겨가지고 서예를 특히 경계했습니다. 서예, 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정집에는 노장 문자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노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측면을 보이는데, 불교는 대단히 비판적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따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온갖 미신적 사유를 배제하고 합리적 사유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정의 리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리학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송명리학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장립문 교수나 진례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대체로 이제 천지인을 볼 때 천리, 지리, 일리가 있는데 인간의 이치 중에는 사리, 도리, 물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정의 학문을 도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리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이 육구연으로부터 왕양명으로 내려오는 심학, 그 다음에 장제 쪽으로 내려오는 기학, 소홍의 수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리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의 요지를 대체로 이제 하나는 문자학에 빠지지 않고 훈고에 끌려가지 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명도가 나는 천리 두 글자를 체득을 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늘과 합하는 천일합의를 이 일리 천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런 정신세계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요. 명도 선생의 이학의 핵심은 식인편하고 정성서인데, 식인편은 이제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서도 편집글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라고 그러고, 맨 끝에 후대에 확연히 대공하고 물레히 순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성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비외 신해가 아닌 내외 양망, 양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장자 문자 같지만은 실제로 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장자문, 노장문자라고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외 양망이 바로 정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천 선생의 이학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채용, 일원, 현미, 무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정 선생은 각종 미신적 사유로부터 합리적 사유로의 전환을 추구한 것이 리학. 성리학은 심, 성, 정, 심의 인심도심의 문제, 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문제, 정의 사단칠정의 문제. 조선 성리학의 핵심이 이것이죠. 인심도심, 사단칠정, 인물성 동일론. 근데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세상의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무속적 사유로부터 합리적 사유를 지향했다. 이건 실제로 명도가 지방관으로 나가서 부처의 목을 따오라고 한다든지 온갖 술수가들을 물리친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간이 인간의 길을 닦아서 천리와 하나가 되는 천인 합일의 경지를 지향했다. 그런데 일상의 사물에서 궁리를 하고 자신에게서 성찰하지 형이상학적으로는 먼저 나가질 않았다. 하학 인사를 통해서 상달 천리를 추구했다. 이제 물론 이런 이학이 교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하면은 청초의 대진이 얘기했듯이 홍리는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후유는 이로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이에 죽으면 그 누가 가엾게 여기겠는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교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사상계에서 미신적 사유로부터 합리적 사유로의 전환을 꾀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학의 요지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 이제 근사록을 통한 이정의 학습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근사록은 주자가 여조겸하고 만든 건데 근사록에 보시면은 맨 밑에 총 662조가 있는데 그 중에 주렴계의 글은 12조고 이정의 글이 80.2%입니다. 그러니까 근사록은 이정의 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장행거의 글은 맨 뒤로 빼놨어요 또. 이정의 글을 중심에 뒀는데 주렴계를 앞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태국도 때문에 그래서 이정의 글을 중심으로 했고 넘겨주십시오. 이 조선시대 근사록이 조선 전기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유행이 아니라 인식을 하면서 중요하게 거론이 됐고 다음 쪽으로 넘겨주십시오. 특히 15세기 사화기에 들어와서 이 살인파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서 플러스 근사록, 조금 뒤에는 사서 플러스 심경 또는 소학 플러스 사서 플러스 근사록 뭐 이런 식의 학습을 해서 기본적인 송학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효사와 직전 도학 계열의 학자들이 근사록을 대단히 탐독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정의 리학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명 선생은 사서와 근사록을 통해서 근본을 배양했다 그러고 퇴계 선생은 한강에게 답한 편지에서 근사록과 주자서를 읽었다. 이 퇴계 선생이 43세 때 조정에 근무하면서 반포되지 않은 주자대전을 처음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자학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성리대전이나 근사록이나 심경이나 주자어류를 통해서 범성리학을 받아들이는 분이었어요. 그걸 잘못 이야기해서 조선 전체가 다 주자학 1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 자세히 보지 못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다음 쪽으로 16세기 살인파 학자들의 이정 학습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서 못지않게 근사록을 통해서 중시했고 특히 김효사와 이후에 심경을 중시해서 도덕성 배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정 선생 사상이 이제 16세기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사화기의 구도적 지향을 하게 했다. 특히 주렴계와 이정의 성가학 정신을 통해서 성현의 경지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지이운지지 학 안자지학도 주렴계가 먼저 얘기한 건데 이정이 굉장히 중시했고 요것을 성미대전에 원나라 때 형이 헌호제가 얘기한 것을 남명이 보고서 저 두 가지 이운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안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화기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준 거다. 성학을 추구하여 도학 위에는 모두 완물성지로 여겼다. 굉장히 한번 새로운 시대 정신을 확보하고 새로운 학풍을 일으킬 적에 저 정도의 각오 없이는 되지를 않지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리와 진성을 위하게 양대 목표로 여겼다. 본지자덕을 중시하고 경서의 변석이나 기예나 제설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하학 인사를 통한 상달철기를 중시했다. 대학 중용을 특히 중시했다. 사실 주자학은 이 정자 이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학장구 개정을 이어받은 건데 주자가 임종하기 3일 전까지 대학장구를 개정했습니다. 40대 초에 사서 집주를 완성하고 70에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뜯어고친 것이 대학장구입니다. 성의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의장 때문에. 그런데 대학 중용이 주자학의 그 근본이듯이 그 뿌리를 따져보면 연원을 따져보면 이정에게서 나왔다. 천덕을 추구해서 왕도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도덕성을 추구하고 경세적인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는 조선 사대부 정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마지막 장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동아시아에서 고전을 그 공부하는 학문을 되게 분류할 때 경학하고 되게 소학 이렇게 크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학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주역을 공부하는 역학이 제일 그 심오하고 난해한 학문이고 소학, 이때 소학은 언어학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고봉이 역시 설문해자를 연구하는 설문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1세기에 출연한 이 책에 대해서 역시 가장 그 심오한 주석이 단옥제, 청대 단옥제라는 분이 단 주석이 가장 그 깊은 경지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단옥제주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 훈독본은 내고 있는데 번역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문해자에 나타난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구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히 단옥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연구회에서 책을 내고 있는데 이 작업을 맡아주신 그 이충구 선생님께서 그것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0분 발표를 하십니다. 선생님들 계신데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임 회장님이신 저 이사장님이신 임기왕 이사장님께서 약 6년 전에 설문해자를 번역하는 노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야겠네요. 저 6년 전에 그 이기왕 이사장님께서 설문해자를 번역하거라 라는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제가 설문해자 뭐 공부한 거는 그 제가 모시던 양대연 선생님이라고 그분께 76년에 단옥제본 한 10페이지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저 문자서를 제대로 그 양대연 선생님이 공부한 건 아니고 대만에 가셔서 그 설문해자의 설문해자를 중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절 이런 거는 좀 교육 받았습니다. 그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절이 의미가 관련된 것이다. 사실은 제가 그 우리 저 같이 공부하는 학우님들한테 그게 의미가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때 풍조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을 해서 성균관대학에서 문자학을 강의하라.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력서를 어떻게 떼고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은 닥치고 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쇄관 이걸로 보아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85년입니다.
구격을 문자 실상을 제시하고 그 구격을 살펴보면서 구격에 그러니까 글자가 있을 때 그 글자에 정확한 표현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 용어가 무척 많은데요. 이 중에 6개, 85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둘째, 독약, 독여, 독이, 도괄. 셋째, 지연, 지연. 넷째, 동자 주석. 다섯째, 당이, 당자. 여섯째, 가차.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똑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 몰려서 그만 그래라 그러면 또 중간에 그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가능한 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 2분 지났나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86년입니다. 자, 지금 있는데 지금은 뭐냐? 열은 음이 열이다. 그래서 열. 또 똑같은 글자인데요. 말씀 설자죠. 근데 세는 음이 세이다. 세, 세. 이렇게 1대1로 표시한 게 직음인데요. 이게 변형입니다. 그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87년입니다. 기는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기는 기의 평성과 같이 입니다. 독, 약, 기, 평성, 기는. 그다음에요. 표는 음이 표의 상성과 같다. 표, 음이요, 표, 상성. 또 봉은 봉의 거성이다. 봉, 거성. 역은 지구에 있는데 바로 영의 입성이다. 그래서 영지 입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이 문제에 걸렸을 때 지금도 여러 학자님들 또 번역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냐고 자꾸 질의가 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했나 또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좀 잘못되고 그랬으면 여러 학자님들께서 너 좀 틀렸으니까 고쳐라 하면 또 위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번역팀이 돼서 아주 일주일마다 독해를 하는데 이 상황에 이르렀고 이거를 저희만 할 게 아니고 좀 발표를 해서 번역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거를 좀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됐으면 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는 기의 평성, 기의 음을 기에서 성, 그러니까 기 그럴 때 한자의 앞부분을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한국어로 오면 기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음에 맞아야 되는 거지 한국음에 맞았을 때 성이라고 기역이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만 취하고 기역만 취하고 그 나머지 우는 평성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나간 거죠. 평성에서 끝내라. 기는 어찌기자는 상성입니다. 근데 평성은 기와 운이 달라서 그래서 기의 성조를 평성으로 바꿔야 기의 음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표상성, 표의 음을 표해서 그러니까 앞부분 피음만 취하고 그 나머지 운은 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는 평성으로 상성인 표와 운이 달라서 표의 성조를 상성으로 바꿔야 표의 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쭉 생략하겠습니다. 89로 가겠습니다. 89, 2번입니다. 독약, 독여, 그리고 독이, 도괄인데요. 독약, 독여는 같은 의미이고 독음만, 발음만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독이, 도괄은 의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글자가 바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넘어가셔서요. 구십면입니다. 지금 첫째 줄입니다. 사는 꼭 계산하다. 그래서 밝게 봐도 계산한다. 두 개의 시를 따랐다. 사는 산과 같이입니다. 음만 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은 넓다이다. 상을 따랐다. 그 상은 이가 아니고 우상자입니다. 두 이자는 자역을 위와 아래를 똑같이 쓰고요. 길이를. 근데 그 상은 위는 조그맣게 쓰고 아래는 길게 씁니다. 결여한다. 요 글자 해설에 대한 걸 결여했다. 안 쓴다. 그런 겁니다. 허심이라는 거죠. 방이 소리다.
내가 생각하기에 방은 방과 같이 이르니 도가 쌍성이다. 그런데 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약은 음만 그렇다. 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겠습니다. 독이 이제 회는 하는 게 써먹습니다. 이른바 먼저 국립처럼 써고 빨리 써는 것이다. 부는 이제 부가 문제입니다. 부 속에서 말은 빠르다의 부이다. 대체로 하는 게 써는 것은 반드시 빠르게 칼질한다. 얘기 소위 정연주의 부는 부질의 부 빠르다. 또 바뀌어 독해된다. 그래서 부가 결국 발과 부는 모두 빠르다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또 조입니다. 조는 곤란하다. 서경유전고문에 백성들이 어디서 군주렸다고 했고 정연주석에 조는 바꾸어 독해하기를 조로 한다라고 했다. 해설입니다. 독비는 부는 부질의 부로 바뀌어 독해된다. 우리가 보통 갚을 보자 그것이 뭐가 달릴 부자 빠르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돼야 의미가 통해요. 또 도가는 조를 바꾸어 독해하기를 조로 한다. 바꾸어 독해한다, 바꾸다는 말을 넣어야 번역이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두 글자끼리 자음과 자의가 모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91면입니다. 지원, 지위 언어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쌍성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쌍성은 한자의 앞에 부분이 같은 것이고 두 자의 앞에 부분이 같은 것이고 처분은 뒷부분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조 숙녀 이럴 때 요, 조올 때 오, 요로 나타나는데 그게 처분이고요. 그리고 쌍성은 앞부분이 같은 건데요. 우선 시간이 몰리니까 93페이지 예문을 보겠습니다. 귀는 귀 돌아간다. 가 귀로 된다. 그래서 처분을 말했다. 처분은 이제 뒷부분이 같은 거예요. 서번에 귀라는 말은 귀로 돌아간다. 말했다. 그 해설입니다. 그래서 귀는 음이 뭐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귀이고 귀는 또 뭔데 성모가 견이라서 모조리 귀나 귀신귀가 돌아갈 귀나 견이기 때문에 쌍성으로 해결됐습니다. 처분관계는 귀가 상성 이성모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귀가 평성 이성모로 달라서 성립되지 않는 듯한데 당옥재 선생께서 고17과 합영 유분표라는 걸 만드셨어요. 거기에 똑같이 15부에 들어있어서 단어체에 의하면 그것이 처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94면입니다. 94면 예문의 세 번째로는 배우 학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제가 이거 논어 맨 앞에 나오는데 강조합니다. 학이라는 말은 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보통 번역을 한자에서 효이다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본받다 이것만 하는데 그러면 성운으로 하기를 하기 때문에 효의 학의 시읒 그 다음에 효의 시읒 이것도 한국어가 아니고 중국 발음 같은 겁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효라고 한자를 넣어야 음의 관계를 알 수 있지 한자를 안 넣고 본받다 라고만 하면 성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자 주석입니다. 95면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주석을 하죠. 95에 예문 두 번째 철자 철야라는 것이 맹자에 나오는데요. 철자 철야 철은 통하다이다. 등문상에 철은 철이나 라고 했다. 철로는 앞에 철자는 10% 세금 철자고요. 뒤에 철자는 천하에 통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특정한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일반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96입니다. 96페이지에 예문에 풍자가 있습니다. 예문에 풍자. 풍은 풍이다. 또 부라는 게 있는데 부는 부다. 관은 관이다. 그런데요. 관자를 해설을 하면 관은 누관. 건물 올라가서 관망하는 것. 그것은 바라보다. 그래서 관이 관이지 무슨 잔소리를 그러냐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97년 5번. 당이 당장인데요. 우자를 바로잡는 표시입니다. 대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저 98년입니다. 98년 첫째 줄. 대학의 도는 명정을 밝히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며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 거기에 정자가 말하였다. 신은 신이 되어야 한다. 정자가 한문입니다. 신, 당작, 신. 그럴 때 신자는 오자이고 신은 고쳐서 바로 잡은 글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하 쭉 여러 개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차입니다. 가차는 가차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허신이 말한 것은 가차의 세 종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신이 예를 든 것은 명령할 영자가 있는데 그 명령할 영자에 사또, 수령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자의 의미가 명령하다는 뜻에다가 사또라는 뜻이 또 생겨서 글자 의미가 두 개가 되고 자꾸 늘어서 세 개, 네 개 되는데 그 글자가 본의 이외에는 모조리 가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추천이라고 할 때 근의 천자가 있는데요.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일천천자를 쓰거든요. 글자가 자기 글자가 있는데도 또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데요. 많이 생각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입니다. 101년 맨 밑에 균은 묵다이다. 옛날에는 또한 노류균이 균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 노류균자를 썼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춘추 자신을 애공위원회 우리가 연명이나 얻다 그를 얻자 그를 묶었다 해서 노류균자와 묶음균자를 바꿨네요. 또 폐, 그 글자가 아주 예민한데요. 그 감시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근데 해설에서는 사실상 같이 쓰이게 되면 알았어요. 모양이 같아졌습니다. 폐는 대표박 폐자입니다. 나무박 폐자는 나무 조각이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 해설이 있는데요. 균이 균으로 가차되는데 그에 대한 논은 가균이지라고 했는데요. 균이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는 지가 균을 대명한 것입니다. 단체자가 이제 대명사가 되거든요. 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지를 균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흡합피가 대별과 피해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논은 차, 피해지, 가차자야. 이 피해는 피해 가차자다. 차가 피해를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피해는 이렇게 되죠. 차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차를 피해, 대패박이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간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간은 침범하다이다. 식용용품, 간모와 간정. 간자는 장대 간자인데요. 거기 가차자입니다. 말린 곡이 있고 육포이다. 수치. 근데 그게 한글 수를 써서 수치는 그걸 두들겨 생각과 비교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경전에는 여부는 수가 수치의 수의 가짜자로 돼요.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는 맨 밑에 간은 간주로 가짜돼요. 이에 대한 원문 간모, 간정, 간이 간자는 간모와 간정의 간은 간의 가짜자라고 번역해서 간모정에서 어느 것인지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의 간을 보충해서 번역해야 확실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수, 6번은 수로 가차되는데 그에 대한 원문은 가, 수, 위지, 가차, 지자는 수가 수치의 수로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라고 번역해서 수와 지에서 어느 것인지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라는 말을 반드시 보충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제가 발표한 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형들, 공동 번역가와 이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걸 논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논의 꽤 많지만은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다음 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면 성실히 발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리한 작업을 하시느라고 진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학술대회 주제가 AI 활용인데 바야흐로 그 AI의 물결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AI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금속의 발명하고 맞먹는 어떤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특히 이제 김현 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셔서 이 본회에서 이 AI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윤종웅 선생님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I와 기계관 연구 발표 같은 전통문화 연구 책임 연구원 윤종웅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문 고전 AI 전문 데이터 구축 운영 서비스 연구라는 과제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걸리는데 이거의 어떤 일환으로서 오늘 발표는 이루어진 거고, 이 과제의 어떤 주된 어떤 목표가 한 고전 종합DB 통합 XML 우선 구축과 확장력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문 AI 번역 지원 시스템 서비스 개발하는 것과 LLM을 이용해서 기계 번역을 연구하는 것,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LLM이 한문을 번역할 수 있을까? 그런 건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건 뭐 거의 사기가 가까운 그런 말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럴듯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LLM을 통해서 번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LLM들은 엄청 똑똑하고 어떤 고등교육을 받았고 상식도 해봐갔는데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 전문 지식은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주로 될 겁니다. 한문 같은 분야. 그리고 이제 허풍도 잘 떨면서 말도 잘하는 어떤 실제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LLM 만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한문 번역하는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내가 통제하는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도 잘 짜야 되고 모델도 좋은 모델 선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고, 책자에는 그런 어떤 LLM 중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다뤘고, 발표자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 저희가 연구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LLM 같은 경우에 어떤 한문 번역이 대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학술적으로 진짜 역자들이 번역하는 그런 수준에 오르지는 아직 못한 상태겠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기술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역자 수준에 오를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자를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떤 기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성에서 이쪽에 시장이 크면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몇 번까지 발표했죠? 15번. 15분요? 6분밖에 남았는데. 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승적 사례를 위해서 번역을 실제 시켜본 그 결과인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번역한 거, 역자 번역한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승적을께서 번역한 거, 보면은 여기 아직 좀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어떤 성능, 한문 번역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제너럴 2.5로 번역했을 때 거의 사람 번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게 일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오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모델이 현재 고전 번역에 있는 모델은 딥러닝 모델이고, 대부분 현재 번역에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LLM 모델을 초고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빅테크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능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한문 번역은 그쪽에 주력이 아닌 곁다리로서 어떤 발전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이
공개된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최대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이 페이지는 어떤 한문 번역에 영향 미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봤는데, 모델 선택도 중요하고, 파인팅도 중요하고, 프롬프트 에디를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섞어가지고, 이런 거 조금씩 수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어떤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델 선택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요즘 많이 쓰는 거, 자연어체에 능숙한 클로드, 그 다음에 전통의 강점자 오픈했죠. 그 다음에 한국보다 뛰어난 구글,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그런 딥스키라든가 이런 모델이 있고, 이런 걸 잘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그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델, 보시면은 굉장한 모델이죠. 그 경쟁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델 중에 하나 선택, 최근에 나온 주로 선택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모델이 있고, 오픈소스 모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 돌리려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간의 비용을 지급하고 실제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것 중에 파인튜닝인데, 파인튜닝은 일종의 이 초보대 LLM한테 어떤 물리를 가리키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내가 거두려고 받았지만 한문 쪽에 어떤 특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문을 번역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 파인튜닝을 할 수 있고, 전체 파인튜닝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떤 그 일부, 그러니까 이 PFT 이런 방법을 쓰면 파이팅 할 때 20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문의 어떤 시각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레그라는 것은 물리를 통해 쓰면 어떤 물리와 그다음에 지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전을 참조하든가 아니면 다른 번역본 참조하든가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레그라고 할 수 있고, 레그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게 도구가 이제 램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것은 어떤 LLM한테 명령을 적절하게 줘가지고 실시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베드 모델 같은 경우는 뒤로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사전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또 수치화되는 것을 좌표로 바꿔서 저장한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저장한 어떤 모델의 그 DB, 그러니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것이 있겠고,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롬프트에 어떤 명령을 줬을 때 보면은 프롬프트를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LLM 이상하게 이제 어떤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잘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얘가 이제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좀 더 전에 얘기했던 다음에 좀 더 어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리랭킹,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검색된 결과를 제 어떤 배치를 해가지고 LLM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순서를 배치하는 게 어떤 리랭킹이라는 거고, 이건 좀 평가라는 거. 실제 이제 LLM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좋은 모델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블루레 스코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이건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안성 연구원이 주로 이제 써줬는데, 이제 한문을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리아글이라는 도구인데, 사실 다른 도구를 도입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 워낙 이쪽에 익숙해졌고 한문에 특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서 사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에드온, 그러니까 아리아글의 어떤 탑재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고상 조금 들어가나?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는 줄다리를 번역하고 그 밑에 색깔을 바꿔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메뉴가 떠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제 보면은 다음에 실제 내부 번역자들은 아리안글에서 에드원 형태로 주로 사용하게 됐고, 외부 역자들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시를 간단히 예시를 들면 이제 히스리라는 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실록에는 뭐 당대의 어떤 해석이랄까 이런 의미를 쓰이는데, 현재 어떤 여러 가지 LLM 썼을 때 이거 정확히 번역하는 게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 하루 이걸 썼을 때 보시면 그렇지 현재 습속이라고 거의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률 말문체에서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LLM이 이걸 참조해서 번역을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신조어를 번역했을 때 보시면은 AI가 번역한 것은 뭐 CCP 같은 경우는 김요 한길 음가가 잘못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하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저희는 이정문서의 자활이라고 나와 있으면 대부분 이것은 정자를 의미하는데, 현재 챗 GPT 같은 거 쓰면은 다 이제 공자로 이제 번역하는데, 저희 이런 것도 이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역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번역이 오역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루는 것을 현재 저희 연구 과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AI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번역과 결합시켜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PEC 회의 지나고 나서 그 뉴스를 틀면 GPU라고 하는 게 매일 뜨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현재 세계에 GPU가 2천만 장 정도가 있답니다. 미국이 1,000만 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900만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만 장을 가지고서 지금 국가들이 경쟁을 벌이는데, 올해 이제 한국이 30만 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 한 장 가격이 대개 5천만 원에서 1억. 그러니까 30만 장을 살려면 쏟아부어야 하는 돈만 15조 정도를 쏟아붓는데, 역시 하드웨어죠.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다가 무엇을 데이터나 자료를 넣을 것이냐가 이제 경쟁의 본령인데, 문제는 중국이 900만 장을 가지고 돌릴 경우에 자기네들 문화유산을 전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GPU에다가 도대체 어떤 자료,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을 것이냐에 대한 그 발표가 지금 이제 김서윤 선생님이 해주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앞발표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디지털인문학센터의 김서윤입니다. 저는 한국고전 번역 협동과정에서 고전 번역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한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는 특수고전 협동번역 사업 결과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양고전 번역 결과물을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연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양고전 번역 결과물이 AI 시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동양고전의 인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고전은 인문학적 소양 함량이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이고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이제 AI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복잡한 개념이나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할 때 AI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AI는 동양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의 AI는 한문고전에 대해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한문고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단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고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고전 원문과 역대의 다양한 해석을 함께 학습한다면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이 아니라 역대 지식인들의 사유 과정까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AI 시대에 고전이 살아남는 길은 AI가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원문과 번역 그리고 역대 주석까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AI 학습 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양고전 번역 결과물은 주로 종이책으로 출판되거나 아니면 동양고전 종합DB 등에서 웹서비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DB에서는 단순한 문자열 검색만 가능하고 번역 결과물과 역대 주석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따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전 원문, 번역문, 주석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형식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 가능한 마크어 번호라고 하는 XML입니다. XML은 W3C, WWW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W3C가 권장하는 국제 표준이기도 하고요. 인문자료의 디지털 자원 구축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전자문서 형식입니다. 마크업이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표지, 즉 태그를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확장 가능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권의 책이 있을 때 이건 표제고 이건 목차고 이건 본문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텍스트 형태만 보고도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에게는 이게 단순한 문자의 나열일 뿐 이 구조를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XML로 이 구조를 명시해주면 컴퓨터가 이 책의 구조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XML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의 사변로, 로너 파기편의 XML 데이터입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먼저 바깥에 내용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글씨들을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단락이라는 요소의 하위 요소로 원문 위치를 표시하는 페이지 요소와 경문 그리고 주석 요소가 있으며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통해서 문장의 어디까지가 경문이고 어디까지가 주석인지를 구별합니다. 이 XML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한 후에는 각 요소나 속성별로 콘텐츠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 인물이나 서명 같은 요소를 더 추가한다면 이후 데이터가 거대해지더라도 어떤 책에서 언급된 인물들을 모두 추출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기본적인 XML 구조에서 이제는 시작 태그에 속성을 추가하는 조금 더 정교한 연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을 속성이라고 하고 빨간색 부분을 속성 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타겟과 ID라는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경문 요소에 보시면 ID 001이라는 고유 식별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역문 태그를 보시면 타겟 샵 001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번역문이 현재 문서에 있는 001이라는 경문을 대상으로 삼아서 번역했다라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절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다음 번역문이나 주석의 타입 구절을 명시함으로써 경문, 번역문, 주석이 정확하게 연결되며 구절을 더 작게 나눌수록 더 정교한 주석 매칭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방식의 구조화된 데이터는 AI가 공문원의 형태와 경학의 복잡한 해석 체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인 TEI를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TEI는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의 약자로 텍스트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하는 XML의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TEI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XML을 보시면요. 화면 상단에 원문, 오리지널 텍스트 영역이 있고 하단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번역문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때 DIV라는 요소를 쓰는데 이것은 구역이라는 의미의 디비전을 말하는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디비전의 타입이 오리지널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이 원문 영역이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XML 랭귀지는 ZH로 중국어 원문임을 나타내고 소스는 전통 DB라는 방식으로 DB 출처를 표시했는데 이 소스 속성에서는 노너집주와 같은 원전 서명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AI가 정확한 번역 관계를 학습하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원문과 번역을 매칭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주석 코멘터리라는 주석 부분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영역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디비전의 타입은 코멘터리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노트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에는 세개는 없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타입이 CH 코멘터리라고 해서 차이니스 코멘터리, 중국 주석임을 표시하고 타겟 속성을 사용해서 원문의 대응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스로 출처를 그리고 리스폰서블 속성으로 주석의 저자가 주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XML을 기반으로 원문, 번역문, 주석 데이터를 구조하는 것을 빠르게 살펴보는데요. XML 문서의 구조화 작업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표준화가 된다면 한글 파일로 작업된 번역물을 자동으로 XML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또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단계는 병렬 포커스 추출입니다. 아까 XML에서 보셨던 코레스폰스 속성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원문과 번역 부분을 한 쌍으로 추출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번역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고 같은 구절이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학습해서 AI 사용자들에게 문맥에 맞는 적절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시멘틱 태깅입니다. 시멘틱 태깅은 주석의 유형을 분류하고 핵심 개념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주석이 문법 설명인지 사상적인 해석인지 역사적인 배경인지를 구분하고 인이나 예와 같은 철학적 개념어들을 태깅합니다. 이를 통해 AI가 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고 다른 개념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3단계는 온톨로지 구축인데요. 고전에는 여러 개념들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개념 간의 관계를 정의해 줌으로써 사상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AI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 결과물은 연구자나 교육자, 일반인 모두가 고전에 훨씬 더 쉽고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실제 인공지능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사용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번역 및 해석입니다. 전문가의 번역을 학습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AI의 판별 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혁신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거나
역대 주석들의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한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고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AI가 모든 걸 지원해주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는 AI가 번역자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I의 역할은 축적된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입니다. 번역자와 연구자는 여전히 새로운 해석을 창출하고 학문적 논쟁을 이끌어가는 동양고전 연구의 핵심 주체입니다. AI는 그들의 성과를 더 널리 퍼뜨리는 도구이자 협력자일 뿐이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구나 전문가라면 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전 협동 번역 사업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안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증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고전 협동 번역 사업 결과물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21세기 한문학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AI 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AI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아시아의 한문 고전을 놓고서 사실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역시 GPU 900만 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특히 그 지금 북경대가 구축하고 있는 식전고적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나온 모든 한문 전적을 지금 AI로 그 설계하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맹자를 읽다가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AI 단추를 누르면 조기주부터 청대말주까지 호연지기에 관한 모든 주석을 5분 안에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대 중국어로 다 풀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게 한국어로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몇 년 남지 않았고 아까 신경호 선생님께서 성호 선생의 쇠똥구리 얘기하고 파브르의 쇠똥구리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동서양의 쇠똥구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라. 10분 안에 찾습니다. 그러면 성호 선생 쇠똥구리 얘기가 옳으냐 파브르의 쇠똥구리 얘기가 옳으냐라고 물어보면 AI가 거짓말이긴 하지만 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쓰는 분의 어떤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AI는 절대 모른다고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본회 회장 김현 회장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투자하고 또 30만 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를 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국어 입장에서는 사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오늘 사실은 토론을 시간을 배정을 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혹시 방청석에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꼭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본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신사자 수학책을 들고 있는데요. 네, 장내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직원 선생님들은 잠시 내빈들 자리에 앉으시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오늘 이 행사에 학술 발표에 못지않게 저희가 이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이 신사자소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희가 출판한 것에 대한 그 안내 행사를 지금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한문을 해석하게 하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문 자체에 우리 후속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뭐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우리 고전의 그 뜻과 의미를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가지고 그 한문에 담긴 전통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후속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한문을 알고 한문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동교육 전문 출판사와 함께 어린이 사자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사자소학은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온 텍스트이고 전통문화연구에서 이미 성백교 선생님의 번역이라든지 이러한 책을 출판했고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또 번역이 되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어린이용 도서로 출판을 해서 사자소학에 담긴 뜻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그 한자를 또 연습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들이 같이 전통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책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우리 이 설립자 이기왕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한자 보고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운동을 전개해 오신 것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보시고 이 번호표 날아드렸는데요. 그 번호표에는 이 책과 함께 여러 가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목도리를 비롯해서 푸짐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마지막 이 출판 기념회 그리고 이 사자소학을 그 손자 손녀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또 우리 이 책을 꼼꼼히 이 글을 직접 다 라이팅을 해주신 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리 마련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도서 출판 함께 해서 이 일을 같이 진행해 주셨는데요. 관계자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도서 출판 함께 이사 신일성 귀하는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가 고전 대중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어린이 신사자소학의 편찬과 출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7일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김현.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신일성 이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함께 출판사의 신일성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1년 지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다시 두 번인가 이 기획을 바꾸면서 이제야 출간일을 맞춰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김현 회장님이 정신적 지원을 해주셨고요. 변원호 부회장님이 마음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 이화춘 실장님이 원고를 꼼꼼히 한자를 봐주셔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자소학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는 인성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한자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제가 기획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를 하는데요. 이게 미나책이에요. 저희 쪽에서 빅북이라고 만든 건데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는 이 미나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43,000원짜리입니다. 네, 먼저 가신 분들은 좀 아쉽게 돼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5권을 준비했으니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역사, 한자와 관련돼서 한문 등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제가 한자를 별로 공부를 잘 못해서 내면서 좀 배워보자 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 사자수학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를 어떻게 좀 재미있는 얘기로 바꾸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죠. 근데 그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운 이유는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으면 되는데 입 밖으로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이런 것도 필요하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넣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전통문화연구회에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 한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증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호감을 가지려면은 멋진 그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책은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쉽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마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그 전통문화진흥회에서 만든 그 DB에서 저희가 뽑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최고의 디자이너를 저희가 붙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하지 말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러스트 파일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뭐 요즘 나오는 그 데모 헌터스의 뭐 그런 유사한 그림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아이돌 가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러스트 화면들을 수백 장을 찾아서 저희가 어떤 컨셉을 잡으면 좋으냐 해가지고 나온 게 다음 보시면 가르선 그 필러 컨셉을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서원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 표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옛날 그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도 있지만 현대니까 저 아파트에서 멀리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복을 다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우연찮게 이미 이 그림은 한 3개월 전에 나온 거거든요. 3, 4개월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데몬 헌터스라고 K-pop 데몬 헌터스라고 그게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저런 그 갓쓴 사람을 제가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데몬 헌터스가 뜬 거예요. 저 때문에 뜬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림 컨셉을 맞는 사람들이 다 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양 사람들 말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모두 다리가 길어요. 아이들도. 근데 동양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비대칭인 그런 모습보다는 저렇게 한국 사람의 다리 길이와 이거를 측정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맞춰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시면 시안이잖아요. 시안인데 이 일러스트 작가가 굉장히 많이 분석해서 했는데 이 시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맞춰보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건물을 좀 보시면 문창살을 보시면 문창살이
어느 나라 것으로 보이는지. 예, 맞추셨습니다. 누가 손 드신 분 누구시죠? 많으시죠?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예,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장살이 일본의 문장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단과 하단이 그 한지를 붙이기 위해 단단히 붙이기 위해서 좀 많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해서 다음 보시면 저렇게 문장살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나오기 전에 사자수학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렇게 모양도 상당히 이쁜 글자로 그 디자인을 해서 지금 알라딘 S24 교보문고에서 절찰리에 팔리고 있으니까 그 한번 보시면 눈에 확 띄는 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어린이 사자수학 하면은 아마 저희 책이 저희 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여기 그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그 안중근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티브 잡스가 갓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인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유관순이가 댓글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철역에 하얼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컨셉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저희 일러스트 작가가 그려줬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 뒤에 내가 보기에는 그 숙종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 유사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책 페이지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면서 이 두 그림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은 엄청 많은데 이런 그림이 누락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냥 보관만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저희가 나름대로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본문이고요. 생각하는 어린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자수학을 막 뜻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로 옛날 이야기들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퇴근을 하셔서 오시면 정중히 맞이하고 게임도 멈추고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피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자식으로서 고생하셨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그 설명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텍스트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아이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글자에 대한 일러스트 작가를 또 붙였어요. 이건 또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연상시키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 작가들한테 이 한자에 대해서 연상이 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나씩 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한자이니까 한 번씩 써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책에도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 한자나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글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커티 자판이나 키보드 자판을 하는데 손글씨하고 커티 자판하고 암기력을 비교를 했던 과학적인 근거가 덴마크의 연구진에서 나왔는데 손글씨를 쓴 친구들이 암기력이나 기억력이나 그 다음에 손의 힘,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그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손글씨를 쓸 수 있는 책들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런 컨셉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중간에 이 책을 덮거나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통문화 연구에 있는 얘기들을 아주 현대적 감각으로 좀 바꿔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일러스트를 전부 다 삽입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좀 뭐 파격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 오늘 AI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이게 AI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제가 이 사진을 만들었을까요? 어제 새벽 1시 반에 만들었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나비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책이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관용어구에 그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날개 팔린다. 자, 손들어 주세요. 답이 뭐시죠? 네, 저기 맨 뒤에 있는 분. 아, 어려운 문제. 맞았습니다. 네. 자, 책이 지금 몇 권 안 남은 것 같은데 몇 권 남았어요? 한 권 남았어요? 아, 그러면 다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나요? 네. 저 표지에 있는 그 사자수학 글자를 수십 번 봐가지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저 신자에다가 빨간 걸 놨고요. 그 다음에 사자수학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자수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예의나 관계, 친구, 부모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책을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제일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누구요? 아, 저기 모자 쓰신 분 계속 손을 드시는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한시협회 부회장님. 한식협회? 한시협회. 한시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드려야 되겠다. 예,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자와 사자수와 전통문화 연구의 홍보를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영상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장에처럼 한번 할게요. 자, 큰 소리로요. 시작. 화이팅! 박수. 아,